그러니까 플라톤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플라톤의 그 핵심에 해당되는 이데아 그리고 우주론, 그러니까 존재론과 인식론 등이 들어있는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저작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플라톤이 생각했던 이제 우주에서 인간세로 넘어와서 정치, 국가에 대해서 논하기 위한 작업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펴볼 것이고, 아마 거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형상과 진료라고 하는 것, 플라톤에게는 이 형상, 즉 이데아 그리고 진료,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우주를 설명을 하는데, 플러스 하나 더 있죠. 조물주. 형상을 진료로 구현하는 조물주가 있습니다. 이 조물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중해 근방의 종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나중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이데아. 두 번째, 감각. 세 번째, 구현. 즉 형상을 진료에 구현을 하는 것이죠. 이데아를 코라라고 하는 물질적인 터에 새겨 넣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그 이데아를 모방을 하는 것이죠. 이데아를 모방을 해서 이제 새겨 넣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모방에는 형태하고 영능, 기능, 힘 이런 것이 고스란히 들어가죠. 우주는 그렇게 만들어졌고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천문, 기하, 대수, 음악 이런 것들은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그 변수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코라, 즉 물질적인 진료적인 터에서는 아주 무질서하거든요. 근데 이제 큰 차원의 우주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질서가 잡혀 있어요.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죠. 코스모스와 카오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문이나 기하나 대수나 음악을 중시했던 것은 그 안에는 시간적인 질서가 굉장히 질서가 잘 잡혀 있거든요. 시간이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고. 근데 이제 큰 우주 단위가 아니라 이제 뭐 이런 물질적인 조금만 단위라든지 이런 데로 오면 이제 좀 또 이제 다른 차원에서 이제 설명이 들어가죠. 그래서 원을 되게 중시했고, 이게 근대과학까지도 영향을 미치죠. 원이. 케플러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그리고 항구성을 중시했고, 그리고 지수, 화풍, 사원소설 중에서도 천체를 구성하는 것은 불이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에게는 뭐랄까 조금 물질성이 덜한 것, 형상 쪽에 더 가까운 것. 그리고 이제 지수화풍은 이제 이 우주에서 이제 현실계로 내려오면 코라,
카우스라고 하는 카우스에 해당되는, 여기는 이제 또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아난케로 움직이는 것이죠. 아난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연적인 것인데 우연 속 질서고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복잡계에 해당되고. 근데 제가 여러분 부분과 전체라고 하는 책 아시나요? 부분과 전체? 하이젠베르그가 쓴 그 책인데 거기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책이 그 책이 그 하이젠베르그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들이 막 그 안에 나와요. 근데 그쪽 동네 고등학생들은 그런 대화를 하나 싶을 정도로 이제 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겠죠. 고전, 그 사람들에게 고전은 이제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게 고전일 거 아니에요. 고전을 인용해가면서 막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다 이제 과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야, 이거는 말이야, 그 예전에 그 플라톤이 말했던 입체, 입체 있죠, 입체. 그 기하학 중에서도 입체 기하학. 플라톤이 이제 여러 가지 무슨 면체, 먼체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주에 대해서 되게 완전체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의 그 가설로 설정을 했단 말이죠. 물질성이 휘발된 어떤 구조. 근데 이제 그 구조, 그 하이젠베르그가 그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 어떠한 물질 입자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구조를 띠고 있기에 그, 그 구조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건 되게 현대적인 생각이거든요. 플라톤이 했던 그것이 오히려 그 아리스토텔레스보다도 굉장히 현재적인 구조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어떤 그 사물의 성질에, 물리적 화학적 성질에 텐서 방정식 같은 것도 이제 구조만 좀 떨어뜨려서 보는 그런 방식이고, 그리고 이제 그 구조체들의 그 변환과 상호작용 이런 것들로 이 현대과학이 이 물질계, 자연을 설명을 많이 한단 말이죠. 굉장히 현대적이거든요. 하이젠베르그도 그러한 것들을 이미 고등학교 때 막 대화를 해요. 그 사람이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정말 무슨 무에서 창조해냈다기보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그런 이유죠. 이제 이런 서양뿐 아니라 동양도 다룰 거고 또 역사도 여기저기를 막 살펴보고 있는데 결국엔 한국사를 나중에 이제 다룰 거예요. 우리 얘기를 하고 싶고 우리의 지금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기 그 과정 중에서 이제 한국사는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중간 단계, 그럼 보세요. 코스모스와 카오스가 있었네요. 그리고 그 중간 단계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 코스모스와 카오스를 이을 수 있는 생명체가 있는 것이고 영혼이 있는 것이고, 푸시케, 생명이라는 뜻에서 이제 영혼이 됐죠.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방식도 재미있어요. 이성이라고 하는 녀석이 물리적으로 어떤 특성 때문에 이 이성이 생겼을까? 제가 전에 4만 년 전 그 사피엔스 뭐 얘기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발과 울음소리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직립, 사람이 직립한 것, 그리고 천원지방, 발은 이렇게 평평하고 머리는 동그래. 이게 뭔가를 표현하고 인식하고 하는 여러 가지에서 이 동그란 이 얼굴 속에 우주를 감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고,
뭐 그렇게 설명을 해.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게 이제 뭐 과학적인 설명, 현대적인 설명이 아니죠. 근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뉴런이란 말이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힘줄로 쓰였고 해부학적인 그런 지식들은 꽤 많이 있었고 의학적인 그런 설명들을 하긴 해요, 플라톤이. 근데 이제 그 뉴런이 힘줄에서 신경, 지금의 이제 신경이라는 의미를 부여받은 것은 기원전 3세기 정도에 어, 에라시스트라토스,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신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쓰이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플라톤의 이제 어, 우주론, 존재론 이제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 그 사회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형상,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형상, 그리고 법칙, 그리고 구조, 이런 것이죠. 아, 옆머리에 흰머리가 보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영향, 조물주. 이 조물주는 이론론적인, 그러니까 일신, 지중해 쪽에 엄청난 영향을 줬고, 나중에 교리 다듬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상태. 이상태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플라톤 자신은 모방에 대해서 이상태를 모방한다는 거거든요. 이데아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미메시스라고 해서 낮게 쳐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왜 그랬는지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근데 그것이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이 훗날에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에게는 르네상스 시대의 그 예술가들에게 엄청 영향을 줘요. 계속해서 영향을 줘요. 계속해서. 뭐냐? 실물을 모방하는 그런 미메시스의 한 단계 넘어서 실물을 통해서 그 실물의 이데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예술론이. 이제 그렇게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존재론이라든지 인식론에 대한 생각이라면 그것은 그 당대 사회와 무관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정말 끝까지 애를 썼던 것도 국가편에서부터 법률편까지 아주 노년기까지 계속해서 했던 것도 정치. 당대에는 이제 수백의 폴리스가 있었고, 그리고 데모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시족에 가깝다고, 그냥 마을, 동네. 그런 데모스들이 이제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에서의 그 데모스가 거기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부족 연맹체예요, 부족 연맹체. 근데 이제 거기 전에 간단하게는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몇 가지 또 짚어볼게요. 기원전 6세기 정도에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혁을 했죠. 그리고 부족도 개편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시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장할 수 있었던 시민이고, 그러니까 노예나 여성을 다 제외한 거죠. 이방인이나. 그리고 그 시기에는 세금이 아니에요. 세금이 있었던 시기에는 이제 참새들이 또 세금을 걷었고, 기금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그리고 공직자도 이제 추첨으로 하잖아요.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존경. 아주 이상적이죠. 국사를 그래서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해나갔기 때문에 로고스라는 게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재판 하나를 한다고 해도 수백 명의 그 배심원들에 의해서 인민재판 비슷하게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로고스가 말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트로이, 미케네, 크레타 이런 신화들이 이제 다 발굴이 돼서 다 이제 마치 그 중국의 역사가 발굴돼서 역사 시대로 들어온 것처럼 발굴이 됐죠. 그렇게 그 아주 옛 문명들이 있다가 한 기원전 12세기, 11세기 때쯤에 도리아가 내려오면서 한 3, 4세기 동안 이제 암흑
시기가 오죠. 그리고 나서 기원전 594년 때 솔론이 이제 개혁을 한다고 이제 배웠는데, 이때의 민주정은 제한된 거긴 하지만 왜 자꾸 그리스한 민주주의 하냐면은 엄청나요, 내용이. 이때 솔로는 누진세를 했어요. 누진세. 아까 말씀드렸죠. 세금이 아니라 이제 거의 기금에 가깝게 이렇게 됐는데, 누진적으로. 그리고 추첨도 1차에서 선출된 사람들을 추첨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점이나 비리가 별거 치기 힘들고, 그리고 장군을 제외하고는 임기도 딱 1년 뭐 이런 단위로 딱 정해져 있고, 장군은 이제 연속으로 했죠. 이게 성세와 난세에 따라서 좀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성세에는 이게 참 좋은데 난세에는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1년씩 하기가, 임기. 그러니까는 페리클리스 같은 경우에도 10몇 년 연임을 했죠, 장군으로. 그리고 그때 그 원래 민주주의를 저기 하던 사람이 그때는 군주 비슷하게 됐어요. 독재 비슷하게. 오만해지고. 어쨌든 간에 그런 시기였고, 아주 민주적인 직접 민주주의가 있었죠. 제한됐지만.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잠깐 페시스트라토스라고 하는 참주, 이 사람은 이제 용병을 고용해서 그 정권을 저지를 하거든요. 세금을 엄청 뜯고, 그리고 왕위를 세습하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또다시 참주를 견제하기 위한 도편 추방제, 우리가 배웠던,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방하면서도 재산을 보호해 주면서 그렇게 추방을 해요. 그리고 이제 500인 그 회의체 이런 것들 이제 하고. 근데 그 그리스 지중해 세계, 그리스라기보다는 이제 유럽 세계라고 이제 할까요? 그 지중해 쪽, 그 유럽 쪽 세계는 계속해서 그 동방, 그들의 입장에서 동방, 우리한테는 다 서양인데 페르시아랑 계속 붙어요. 그리스 때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 때는 파르티아,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화 되고 나서는 사산족 페르시아, 계속 이제 같은 거기거든요. 근데 번번이 이기죠. 왜? 거기는 제가 아까 시민이 뭐라고요? 무장했다고 그랬죠? 시민들이 싸운 거고, 페르시아는 용병들, 여기저기서 이제 용병들이 이제 싸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라톤 전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밀티아레스였나? 그 사람 장군이 소수 정예로 마라톤 저기에서 이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싸움에서는 테르모플레에서 이제 쫄아가지고 도망을 갔지만, 스파르타의 어, 레오니다스, 이 사람이 이제 300명, 영화 300 있죠. 그렇게 하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제 테미스콜루스가 이제 또 승전을 하고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은 시민이었다는 거죠, 시민. 민주정의 그 시민이었고, 페르시아는 용병들이었고, 아주 제국이었죠. 이렇게 하고 나서 하여튼 기원전 5세기 정도에 팍스 그라시아 해가지고 또 그리스에 이제 좋은 시기가 오는 거예요. 좋은 시기가 오는데 짧았지만. 근데 왜 짧았냐면, 그리스가 이제 아테네가 그렇게 하고 나서 진시황 비슷하게 변해버려요. 도량형을 통일하려고 하고, 막 연맹 같이 했던 나라들을 무장해제 시키고, 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아까 누구야, 플라톤이 그 모방 미메시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말했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정치 막 되게 개판이 돼가면서
그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냥 진짜 통속적이고 진짜 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인 추방론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플라톤이 예술적인 감각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시기랑 다, 그리고 파르테논도 이제 만리장성 삭듯이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는 이제 시민들이 저기가 안 되니까는 용병들 쓰고 소피스트들이 막 날뛰고 그러다가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이제 난 거죠. 그때 소크라테스가 참전을 했고 그때 당시에 15년 연속으로 페리클리스가 그 장군으로 집권을 했고 그리고 전쟁 후 얼마 있지 않아서 소크라테스는 죽죠. 기원전 399년에. 그때 20대의 젊은이였던 플라톤은 그 모든 상황을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정치를 저렇게 생각했지? 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이랑 그 시대 상황이랑 맞물려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다듬어 나간 거죠. 어쨌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여러 고생을 하고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것을 세우고 그 아카데미아 이제 학원,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회당이 이제 무세이온 해가지고 뮤지엄의 어원, 아카데미의 어원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는 정의란 과연 뭐냐?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정의란 뭐냐? 이상국가란 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 정체 있잖아요. 공화정, 민주정, 군주정. 이 정체에 대해서도 퀘스천 마크를 찍는 거예요. 여러 측면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통치자란 어때야 하느냐?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정의 그리고 정체 그리고 교육 이 문제를 이제 이 다음번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